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낡고 허름한 곳에 시대의 운명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가 숨겨져 있기도 하죠. 마치 오래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비밀의 강처럼 역사의 이면을 흐르는 또 다른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면을 탐사하는 곳, 호랑이 토끼구레입니다. 지난번 바티칸의 타임 카메라 이야기에 보내주신 관심과 통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깊고 어두운 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미스터리에 이끌려 이곳에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사는 불과 몇 년 전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한 판잣집. 그곳의 낡고 축축한 다락방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12점의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는 한 화가가 남긴 이 그림들은 과연 전쟁의 상처가 낳은 한 인간의 광기 어린 망상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경고하기 위해 시대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청사진일까요? 지난 영상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그림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림과 함께 발견된 화가의 작은 일지를 통해 그의 고뇌와 통찰까지 함께 추적해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2019년 가을의 백사마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던 곳, 한국 현대사의 압축 성장과 그늘을 온몸으로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동네였죠. 이제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곳의 좁은 골목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철거 반장의 증언에 따르면 유독 그 집만이 다른 폐가와는 다른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수십 년은 된 듯한데도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지막 확인을 위해 2층 다락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간마저 썩어 문드러진 듯한 냄새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장 깊숙한 구석, 쥐들이 갈가놓아해진 낡은 방수포에 덮여있던 것, 바로 사람 키만 한 대형 캔버스 12점이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인부들은 그저 낡은 쓰레기라 생각하고 치워버릴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젊은 작업자가 방수포 틈으로 드러난 강렬한 색채를 보고 작업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직감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구해낸 셈이죠. 최초로 그림을 접한 젊은 미술사학도는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통째로 갈려 들어간 듯한 강렬한 집념의 산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림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그의 눈에 캔버스 더미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점의 그림과 함께 발견된 작가의 유일한 흔적인 관찰 일지. 이 작은 수첩은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이자 이름 없는 화공의 고통스러운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도 없는 단상들과 간결한 시구들, 그리고 그림의 구상을 암시하는 작은 스케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체 이름 없는 화공은 누구였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그의 일지와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초상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고향을 등지고 강을 건넜다. 내 등 뒤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얼굴이 나의 첫 번째 그림이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 작은 다락방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말이죠. 그럼 이제 그의 일지와 함께
12점의 그림을 다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예언이 얼마나 소름 돋게 과거를 관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그림, 잿더미 위의 신기루입니다. 그의 일지에는 이 그림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빨리 더 높이를 외친다. 하지만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은 그림자다. 이는 1960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조국 근대화의 구호 속에 감춰진 희생과 어두운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그림 속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목표의 부속품으로 소모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그림, 해바라기와 딱정벌레. 일지에는 단 한 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피는 꽃은 가장 작은 벌레의 길을 막지 못한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오직 태양, 즉 절대 권력만을 바라보는 속성을 가집니다. 화가는 유신 헌법 아래 영구 집권을 꿈꾸던 최고 권력자의 모습을 해바라기에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운 존재가 거대한 혁명이나 외세가 아닌 내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작은 딱정벌레였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법칙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세 번째 그림, 침묵의 외침입니다. 텅 빈 교실, 흩어진 책상, 낙서로 가득한 칠판은 마치 시대의 혼란과 방치된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창밖으로 뻗은 앙상한 나뭇가지와 어두운 하늘은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며 구석에 웅크린 작은 새는 억압된 채 침묵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화가는 이 황량한 공간을 통해 격동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침묵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외침없는 절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네 번째 그림, 가면을 쓴 호랑이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대한민국의 발전을 과시하던 화려한 축제. 하지만 화가는 그 이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민주화를 향한 목소리가 국가적 행사라는 명분 아래 억압받았던 어두운 역사. 화가는 축제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 균열의 시작입니다. 웅장하고 견고하게 솟아오른 콘크리트 댐. 그것은 마치 한때 굳건했던 국가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불안한 균열은 겉으로 보이는 안정 속에 이미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대마래의 메마른 강바닥과 폐허는 다가올 파국의 흔적을 예고하는 듯하며 하늘을 뒤덮은 잿빛 구름과 검은 그림자들은 불길한 징조를 더욱 짙게 들이웁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겉으로는 강성해 보이는 사회 시스템 내 내부의 취약성과 다가오는 위태로운 미래를 경고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여섯 번째 그림, 무너지는 탑 위의 만찬입니다. 위태롭게 기울고 금이 간 거대한 탑의 정상에서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장된 웃음과 높은 술잔은 오히려 다가오는 파국에 대한 집단적인 불안과 공포를 감추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외환 위기 직전에 대한민국을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아시아의 용이라는 찬사 속에 취해 곧 터질 위기 위에 서서 아슬아슬한 호황을 즐기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의 일지에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이 기운 것을 보지 않는다. 그저 더 높은 곳에서 더 화려한 술잔을 부딪힐 뿐이다. 추락의 바로 직전에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법이다. 결국 이 위태로운 만찬은 다음 그림의 처절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림, 얼음배를 탄 사람들. 이 그림의 가장 소름 돋는 디테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태로운 얼음배가 가라앉을까봐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황금 반지를 스스로 바다에 던져 무게를 줄이려는 모습. 이는 IMF 사태 당시 나라를 구하겠다며 장롱 속에 금을 들고 나왔던 금 모으기 운동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 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얼음이었다는 점은 비극의 깊이를 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이름 없는 화공을 단순히 비상한 관찰력을 가진 화가라고만 말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는 마치 시간의 강을 내려다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그의 일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일어난 미래를 기록할 뿐이다. 이제 그가 기록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연작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화가의 붓터치는 더욱 거칠고 불안해집니다. 마치 지진을 감지한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그림 전체에서 위태로운 진동이 느껴집니다. 8번째 그림, 유리 거미줄 속의 대화입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손안의 작은 유리판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나 서로를 향한 미소가 아닌 유리판에서 새어나오는 차갑고 푸른 빛뿐입니다. 이 그림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된 디지털 시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을 잇는 빛나는 거미줄은 전 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멀리 연결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일지에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듬는 대신 차가운 유리판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이 그들을 잇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홀로 있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고독은 다음 그림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대한 단절의 서막이었습니다. 9번째 그림, 보이지 않는 포자입니다. 그의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병은 몸을 병들게 하지만 더 무서운 역병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을 의심하고 화면 속의 유령과만 대화하는 시대. 진정한 병은 고독이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단절과 불신이었음을 경험했습니다. 화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전염병이 가져올 사회적, 심리적 붕괴까지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코가 앓는 것은 육체의 병이자 동시에 공동체의 와해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병난의 시대 다음에 올 시대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10번째 그림, 2개의 밧줄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직접적이어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상징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이 내부의 국론은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그저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힘을 소진하는 모습. 이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바로 다음 그림의 비극을 불러오는 복선이 됩니다. 마침내 11번째 그림, 호랑이의 선택입니다. 내부 분열로 기력이 다한 호랑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림 속 호랑이의 표정은 이상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결연함이나 희망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독수리 쪽으로 기우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저울 반대편의 용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호랑이를 내려다봅니다. 북쪽에 얼어붙은 강에 나있던 균열이 이제는 쩍소리를 내며 선명하게 벌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내려진 것입니다. 12번째 그림, 얼어붙은 강이 울 때. 이것은 화가가 본 최악의 악몽이자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일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강이 우는 소리를 듣거든 귀를 막고 엎드려라. 늑대들이 온다. 그림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오는 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얼굴 없는 그림자, 붉은 눈의 늑대떼, 기계적인 움직임. 이는 이성과 자비가 거세된 순수한 폭력과 파괴의 화신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와 용이 서로의 숨통을 끊으려는 듯 싸우고 그들의 싸움에서 떨어지는 불똥이 한반도의 도시들을 불태웁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서울의 남산타워가 부러진 채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비극을 넘어선 문명의 종말을 그린 듯한 처절한 풍경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12점의 연작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남기고 끝나는 것일까요? 화가는 그 참혹한 풍경을 마지막으로 붓을 놓았던 걸까요? 다행히도 다락방 구석에는 다른 그림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작가 스스로도 연작에 포함해야 할지 망설인 듯한 13번째 그림 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13번째 그림, 2개의 달 아래 하나의 소나무. 화가는 가장 끔찍한 파괴와 고통의 끝에서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하나됨과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잿더미는 모든 이념과 갈등, 증오가 불타버린 순수한 땅을, 녹아내린 철책선은 마침내 사라진 분단을, 그리고 소나무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민족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나무에 물을 주는 행위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꾸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2개의 달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하나가 된 한반도와 이 새로운 시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 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종말 뒤에 찾아오는 가장 이상적인 시작. 이것이 화가가 본 역사의 거대한 순환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름 없는 한 화가가 남긴 13개의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본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반복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비운의 관찰자였을까요? 그의 일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필로 힘주어 쓴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수많은 선택지 중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렸을 뿐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12번째 그림의 비극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해 13번째 그림의 희망으로 건너뛸 것인지 그 선택의 열쇠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그림에 숨겨진 또 다른 상징이나 여러분이 발견한 새로운 해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호랑이 토끼굴은 여러분의 집단 지성과 함께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깊고 어두운 사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부를 때 호랑이 토끼 굴에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다음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